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영상 굉장히 길었죠. 네, 지난 영상이 굉장히 많이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영상까지 같이 보고 수업을 오셔야 해서 부랴부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내용이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봤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이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와 독일은 통일을 해 나가는 이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여러 가지 도시 국가로 나누어 띄어져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이 19세기에 들어 통일을 합니다. 여러 왕국이랑 교황령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민족의식이 크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친이나 가리발디 등의 민족 통일이나 민주개혁 운동 같은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통일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도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샤르데나 왕국인데요. 이 샤르데나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가 이제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면서 치밀하게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보르의 연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이탈리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리발디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반동적인 사람들의 완고함과 공화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자유의 굳건한 기반 위에 우리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파 싸움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강한 정부는 의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이제 통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 바로 오스트리아 많이 나오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프랑스의 지원,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때 이제 황제가 조금 TMI로, 나폴레옹 3세. 그래서 우리 그 제2제정 때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탈리아 통일에도 굉장히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도와주는 대신에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요걸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보이와 니스를 할양해 줍니다. 사보이, 니스를 할양해 주면서, 할양이라는 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주면서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을 합니다. 중북부를 통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쪽에는 이제 앞서 여기 그 연설에도 나왔던 가리발디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을 해 나가면서 요 땅을, 시칠리아와 여기 있는 나폴리를 이제 해 나가면서 이 땅을 샤르데나 왕국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베네치아라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교황령을 점령하면서 통일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1870년이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이탈리아 통일에서는 이 카보우르와 가리발디의 역할이 있었다. 그 와중에 프랑스의 지원이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어, 왜? 배경에는 40여 개국의 소국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심의 연방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경제적으로 액션을 취했던 게 바로 이 관세 동맹입니다. 예, 관세 동맹은 바로 이제 누구? 그렇죠. 프로이센이 주도한 경제적인 동맹입니다. 언제 있었느냐? 바로 1834년 1834년에 있었는데요. 관세를 철폐하면서 경제를 통일을 하게 되고요.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2월 혁명할 때 이야기했었던 바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통일 방안을 논의하지만 요거는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했고, 그래서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을 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재상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돼서 통일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이 뭐라 하냐? 바로 철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철혈 정책 말 그대로 철과 피를 통해서 이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정에 있어서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프로이센도 그렇고 나라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격파를 하게 되고요. 프로이센 중심의 북독일 연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나가리가 되는 거죠. 나가리랜다. 네, 1867년 네, 북독일 연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반대를 했던 우리 또 루이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가 이제 요거를 또 반대하려고 격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이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바이에른 아래 있는 남독일 그 연방을 편입을 시키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화살표 사이에 있었던 여기 잠깐만 정리를 해두면 여기에 알자스, 그다음에 로렌 지방, 그리고 플러스 남독일 지역을 이제 편입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독일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빌헬름 1세가 여기 나와 있죠. 네,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어디에서? 왜 프랑스랑 이겼잖아요. 어디에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9세기 후반에 통일 산업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게 독일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어디를 봐요? 유럽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여기 유럽의 민족주의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유럽의 민족주의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지는데, 첫 번째는 다른 민족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이 벌인 분리독립운동, 또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 또 있겠죠. 그리스의 독립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분열된 민족이나 국가의 통합,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을 이룬 민족 국가의 경우 발전과 팽창을 추구한 거,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 같은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나중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바로 이 제국주의로 연결됩니다. 이 제국주의는 대주제 5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고요.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독립 후에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네, 미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서부가 개척이 되어 서부가 개척이 되면서 태평양 연안까지도 영토가 확대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서부를 개척한다는 건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크레이지 호스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버팔로를 식량 삼고 버팔로 가족으로 옷과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왔다. 보호구역에서 빈둥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사냥하며 살기를 원하였다. 그런데도 겨울에 병사를 보내 우리 마을을 파괴하였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부녀자들을 데리고 탈출해야 한다고 느꼈으나 사방이 가로막혀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주민에 대한 네, 원주민에 대한 박해나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한번 등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요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과 북, 서부가 개척이 되는데 남과 북이 굉장히 대립을 했다. 왜? 뭐 때문에? 왜냐하면은 북부랑 남부가 그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산업,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혁명 같은 걸 거치면서 상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농장이 크게 발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공업이니까 노동자들을 중시하는 북부 입장에서는 노예제 같은 것들을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대농장에서 큰 농장을 경영을 하고 이끌어야 했던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무역 형태에서도 조금 자신들을 이제 이익을 위해 보호 무역을 원했던 이제 북부와는 달리 곡물의 자유로운 이제 수출입을 원하였던 이제 그 남부는 자유무역을 원하였고요. 그리고 권력의 형태에서도 연방주의와 분권주의가 굉장히 대립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부랑 북부와의 차이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서 보이시겠죠? 인구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섬유 제품, 철 생산량 반대로 밀 생산량과 면화 생산량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완전히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고 연방주의를 주장한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이었다. 네, 공화당은 이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남부의 11개주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링컨이 바로 노예 해방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노예 해방령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북부의 승리만으로 끝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이 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단합이 강화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철도들이 그거를 우리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 대륙 횡단 철도가 부설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간의 통합이나 산업화가 크게 추진이 되면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마지막 한 장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살펴보았던 거는 바로 첫 번째 로마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죠. 그다음 두 번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비롯한 이제 독일의 통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저 멀리 나와 있지만 여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까지 살펴보았고요. 이탈리아 통일 같은 경우에 쌤이 간단하게 정리할 때 이탈리아 통일 같은 경우에는 카보우르 그 다음에 가리발디 근데 그 과정에 있었던 누구의 개입? 그렇죠. 프랑스의
도움,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펼쳤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누구? 그렇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미국은 뭐예요? 그렇죠. 남북전쟁 이후에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남북전쟁이니까 남과 북의 일단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 이후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범위 1차 지필 마지막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